네, 안녕하세요. 저희 수능의 연구일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임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행사 소개랑 강사님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선배 연구자 특강 수능의 연구일지 행사를 기획하여 오늘 운영할 거고요. 본 행사는 저희 중앙도서관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전문 연구 역량과 경험을 지닌 우수한 연구자분들을 초청해서 구성원 여러분들의 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하고 운영한 행사입니다. 오늘 제9회 수능의 연구일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부 재학 중이신 유경민 연구자님과 함께합니다. 학부생 연구자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하셔서 학부생 신분으로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께 연구실 컨택부터 논문 작성까지 다양한 경험들과 팁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유경민 연구자님은 2024년 10월 어메리칸 세라믹 소사이어티에서 알프레드 쿠퍼 장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같은 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한 제5회 릴리테크 챌린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저널 로이스 앤 컴파운드 저널에서 학술 논문을 게재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연구자님과 자유롭게 Q&A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경민 연구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경민이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부 재학 중입니다. 날씨가 되게 더운데 제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은요, 대략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학부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논문까지 작성한 경험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뭔가 느꼈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질의응답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22학번이고 물리학과 재료공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연구 경험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재료공학부 정인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이때 연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라든지 논문 작성까지 이 연구실에서 했었는데 정인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경험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는요, 여기 가운데 점선으로 구분선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논문을 썼다라든가 뭐 학회에 참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경험이 구분선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제가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것들 아니면 제가 생각한 팁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강의 자료 우측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그냥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연구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같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슬라이드 넘길 때마다 마지막에 질문 몰아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슬라이드 넘길 때마다 뭔가 의문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뭐 의견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연구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뭔가 어떤 분야가 내가 흥미가 있는지, 어떤 분야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 때 연구 경험과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 관심 분야를 정하게 됐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물리학 학술 동아리에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 density functional theory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용어여서 아마 여기 재료공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요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 재료의 물성을 예측을 하고 싶은 방법론인데 실험을 하지 않고 열심히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거를 풀어가지고 재료의 물성을 예측하고 싶은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졸업 논문인데요. 대략 어떤 거를 했냐면 머신러닝이라고 그 어떤 AI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재료의 물성을 예측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 졸업 논문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 때 뭔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거는 그 실험을 하지 않고 재료의 물성을 열심히 계산을 해서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 실험을 하지 않고 뭐 컴퓨터 알고리즘 열심히 만들어서 그 재료의 물성을 예측하려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방법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료의 물성을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계산이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로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의 물성을 실험 없이 계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시뮬레이션 아니면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려는 전반적인 방법론을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전산재료과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연구를 시작하고자 할 때 관심 분야를 찾는 게 언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연구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뭔지, 지금 내 흥미는 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중에 내가 어떤 분야의 연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 한 번은 좀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관심 분야를 찾은 케이스이지만 그 고등학생 때가 아니더라도 뭐 대학교 들어와서도 괜찮고 아니면 대학원 가서도 괜찮고 사람마다 이르거나 늦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관심 분야가 능동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제를 잡거나 그다음에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거나 그럴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연구 분야 사실 찾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좀 이르게 찾은 케이스이긴 하죠.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찾은 거긴 하지만 당연히 관심 연구 분야 찾는 게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쉬워 보이지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에 대한 그 성찰이라든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연구 분야를 찾을 때 팁 같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일단 관심 연구 분야를 찾으시는데 너무 그 분야를 구체화해서 내가 무조건 이 분야의 연구자가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등학생 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 내가 나중에 무조건 이 분야를 무조건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뭔가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DFT라는 방법론은 재료의 물성을 그 실험 없이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DFT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재료의 물성을 실험 없이 계산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접근을 생각을 한다면 그 분야를 너무 내로우 다운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심 연구 분야를 찾으시는데 언젠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재료의 물성을 실험 없이 예측하는 전산재료과학이라는 방법론에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제가 재료공학부 학부로 입학을 했다 보니까 그 재료과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계시지? 이런 식의 호기심이 들어서 교수님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물론 이제 엄청나게 천재적인 분들은 그냥 교수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일단 설정을 하고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신 교수님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과 교수님들 3분을 찾았습니다. 뭐 그러면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탐색을 하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그 본인의 학부 뭐 아니면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학부 홈페이지 보면은 그 교수진 목록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교수진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학부 따라서 그 나와 있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교수님들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최근 논문은 무엇인지, 아니면 뭐 연구 키워드 같은 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이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또 다른 거 하시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것 같은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교수님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해당 교수님 홈페이지가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실 홈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의 논문 목록 같은 게 있거나 이런 사이트를 심심찮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학부 홈페이지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학부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목록을 탐색한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서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교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더 심층적인 탐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나아간다면 그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아마 논문들 목록이 다 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든가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그 선정을 해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해당 논문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엄청 처음 접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대부분 다 최첨단 기술들을 연구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들을 막 읽어도 좋지만, 물론 좋지만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난이도가 쉽고 현재 연구 현황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는 리뷰 논문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하나의 방법로는 그 세미나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 같은 거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컨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또 제가 요 순서대로 그 교수님 서칭을 해가면서 컨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교수님 컨택을 하고 인턴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본 교수님들 중에 한 분한테 한번 인턴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직접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면담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락을 드려서 면담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아까 뭐 DFT라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재료과 한승우 교수님이 DFT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한승우 교수님께 메일로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께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죠. 이게 아마 2022년 4월이니까 제가 입학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그 시점인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한번 진로 관련해서 면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과 그 연락을 하면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께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컨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컨택트 해가지고 컨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뭐 메일 같은 것도 사실 새로 입학하시면은 메일도 어떻게 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략 컨택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들이 엄청 바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보통 교수님들께 가능한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답장을 해주셔서 제가 제시한 일정 중에 어느 시간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통 그렇게 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인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뭐 컨택 메일 같은 게 사실 처음에 교수님께 메일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께서 뭐 학부생이 진로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면담을 요청드린다라고 연락을 드리면은 대부분 잘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웬만하면 다 환영하시는 분위기로 잘 받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컨택을 할 때 그냥 인턴을 뛰어보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로 메일을 쓰기보다는 그냥 진로 관련해서 면담을 받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컨택 메일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에서 대면으로 만나서 인터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실패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그 1학년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인턴은 지금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열심히 놀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연구실에서 예전에 알럼나이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그 하버드로 박사 유학을 가시는 선배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진로에 관해서 그 진로를 잘 설정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이분이랑은 지금도 연락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턴을 들어가는 목적으로 컨택을 했지만 결국 목적은 못 이뤘지만 그 교수님들께서 보통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 경험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컨택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모로 본인 관심 분야가 있다면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학기 때는 이렇게 컨택을 드렸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 2학기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교수님들 3분 중에 여기 가운데 계시는 정인호 교수님께 컨택을 드렸습니다. 뭐 비슷한 방식으로 컨택 메일 작성을 했고요. 이때가 아마 2022년 9월이니까 1학년 2학기 때 2학기 시작하고 막 요청을 드린 것 같네요. 사실 이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인호 교수님께서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컨택했던 시점이 2022년 9월이니까 그때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 진행하셨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료과에서 그 아까 제가 관심 있다고 했었던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해당 세미나의 체어가 정인호 교수님이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여러 연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질문도 하고 뭐 교수님이랑 점심도 먹고 하면서 어떻게 눈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 때 교수님이 진행하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면담을 요청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인호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턴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고 다만 이제 조건부로 받아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면담을 하셨을 때 너 우리 연구실에서 뭐 연구하는지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냐? 제 배경 지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학년이었으니까 저 때는 뭐 배경 지식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 잘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 연구실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면담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신 거를 이제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인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십은 그 23년 1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컨택 자체는 22년 9월에 했는데 왜 23년 1월부터 했냐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학년이기도 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사실 근데 1학년이라고 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3, 4학년이라고 해서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의 특성상 굉장히 최첨단 기술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노베이스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은
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그 22년 가을 학기 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그 인턴십을 진행을 하면서 뭐 열심히 연구실에서 논문도 보고 실험도 하고 할 텐데 그 전에 그 인턴십의 배경이 되는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주제의 배경이 되는 기본 이론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턴십을 무작정 시작해가지고 실험하고 논문 읽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론의 토대가 있고 그 토대를 기반으로 점점 지식이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 때부터 인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그 학기 중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론들을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학기 중에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 공부가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어디다가 쓸까 하는 것들도 있고 약간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를 경험하지 않고서 이론을 먼저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공부는 제 경험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연구실이 실험을 위주로 하든 이론을 위주로 하든 어쨌든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은 연구자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리냐면요. 그 학기 중에는 아마 다들 학부생 신분이실 거니까 그 학부 수업도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웍이 있는 학기 중에는 아마 그 실험이나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엔 조금 시간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병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나고요. 뭐 과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웍이 있는 학기 중에는 이론 공부를 위주로 하고요. 이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실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학기 중에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 본격적으로 인턴을 뛰면서 실험도 진행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이런 식의 일정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론 공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 처음에 하면서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누각처럼 뭔가 제대로 베이스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로 뭔가 결과물을 쌓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연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굉장히 자명한 문제인데 돌파구를 못 찾고 그냥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시간만 날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22년 9월에 컨택을 하고 요 남은 학기 중에 교수님께서 추천하셨던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23년 1월부터 인턴십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도 하고 인턴도 받아주셔가지고 그 겨울방학 때부터 한다고 말씀드리고 뭐 이론 공부도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지 주제를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주제 같은 경우는요. 그 물론 이제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는 그 해당 연구 분야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어디고 요거를 좀 연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들 중에서도 학부생은 이런 문제를 풀면 좀 적당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턴십 시작할 때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주제를 결정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 세모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요 주제를 받았는데 이게 대략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여기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세 가지 물질이 있고 요 세 가지 물질을 적당한 비율로 섞었을 때 각 비율이라든지 온도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꿨을 때 이 세 가지 물질을 섞으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 대략 그걸 연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 현황에 따르면은 요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잘 연구가 안 돼 있고 지금 선행 연구를 찾아봤을 때 그
그 각 논문마다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주셔서 이 주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엔 대부분 교수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연구 동향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난이도도 학부생 수준에 맞춰가지고 정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뭔가 본인이 원하는 주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님들께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감안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제시해주신 주제 중에 골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교수님께서 보통 정해주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십 진행을 할 때 뭐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이제 실험 기반 연구실과 이론 기반 연구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실험 기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인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거는 실험 기반 연구실에 가깝게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론 랩에 있는데요. 두 연구실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실험 기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교수님 실험실에 있어요. 아니면 뭐 서울대 공동기기원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공동연구소 그쪽에도 많이 갔었고 아무튼 서울대나 보통 서울대에 많이 실험 장비들이 있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서울대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험 기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험을 해가지고 열심히 실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실험 과정들 중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물질이 최종적으로 나온지를 보기 위해서는 온도를 좀 철저히 조절을 해가지고 그 해당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나온지 보려면 그 시료를 잘 섞어가지고 특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오븐 퍼니스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가열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그게 그냥 1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하루 정도 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실험 기반 연구실에서는 실험 과정별로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화학부 쪽에서도 반응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처리를 일정 시간 해줬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 분배를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히 시간 분배를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오전 중에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시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놓은 시료를 열 처리를 걸어 놓은 다음에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타임라인을 좀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긴 시간이 걸리는 실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적인 실험에 있어서 그 계획적으로 좀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연구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특정 기간 내에 이 실험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론 기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연구 장소가 좀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연구실에 있는데 저희는 뭐 실험을 안 하고 저희 노트북으로 그냥 두드리면 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오피스는 없고요. 지금 이론 기반 연구실에서 하는 건 오피스는 없고 그 출근할 필요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면은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뭐 카페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해도 되고 장소를 자유롭게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 장소가 자유로운 거는 장점이지만 이제 이론 기반 연구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실 구성원들과 스터디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실험 연구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소가 자유로운 건 장점이지만 약간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좀 둘이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론 기반이든 실험 기반이든 연구실 종류에 상관없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논문도 읽어야 되고 연구자들과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팅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탐독입니다.
논문 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특정 주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실험을 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당 주제에 관해서 지금 선행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 지금 연구 현황은 어떤가, 지금 봉착한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영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독해 능력이라든가 좀 빨리 읽는 능력,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문을 읽을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줄글로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논문 읽은 자료를 그 PPT 슬라이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는 당연히 논문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작성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논문별로 무조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만 연구한 논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주제 A와 B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제 A에만 관심이 있지만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A와 B를 둘 다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B는 사실 읽으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조금 추출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정보를 어쨌든 추출하는 능력이 조금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핵심적인 정보를 요약하고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PT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줄글로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논문의 내용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읽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본인의 언어로 그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언어로 좀 그 번역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좀 오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의 전체 내용이 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려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그 추출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논문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향상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당연히 뭐가 연관이 있고 뭐가 관련이 없는지도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논문을 한두 개씩 그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을 하고 이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능력이 조금 더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논문의 결과라고 해서 공식적이고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논문의 결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실험 조건이 완벽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예상하지 못한 오차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도 똑같은 연구자들이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문의 결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논문의 내용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진짜 제대로 실험한 게 맞나? 내가 아는 거랑 약간 다른데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고 질문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읽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글 스칼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논문들 다 있고, 그 서울대 그 학내 IP로 접속을 하면은 그 구글 스칼라에서 연결이 되는 웬만한 저널들은 다 접속할 수 있고, 거기서 PDF를 내려받거나 거기서 직접 찾아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되게 오래된 논문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서화가 안 된 논문이라거나 아니면 서울대에서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저널에 올라간 논문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목이랑 초록만 보면은 우리 연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는 원문복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스칼라에서 모든 논문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것들을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찾아서 직접 원문을 그 A4 용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아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복사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얀덱스라는 러시아 검색 엔진이 있는데 약간 러시아 버전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많이 쓰이냐면 그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쓰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는 뭐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국력 경쟁을 하면서 그 구소련 시절 과학자들이 열심히 논문 써놓은 게 있는데, 그때 또 구소련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어 논문 같은 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논문을 읽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얀덱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PDF 스캔 기능이 있는데, 그 PDF 스캔 기능을 통해서 그 러시아어로 된 논문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러시아어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어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러시아어에서 영어를 거쳐서 내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저도 나름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논문 서칭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논문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중앙도서관에서 그 정기적으로 엔드노트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논문 링크 같은 거 하나 딱 입력해서 넣어주면은 걔가 자동으로 뭐 내용 요약해주고 결론도 정리해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챗GPT가 출력한 결과 메시지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약간 함정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뭔가 중요한 결론 같은 걸 얘가 요약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맞나? 하고 한 번 더 추가 검증을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는 건 좋은데 최종적으로 컨펌은 본인이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교수님들께 보통 많이 지도를 받는데, 사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연락하기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죠. 막 새벽 1시에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하면은 교수님이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교수님보다 약간 편하게 연락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동료 연구자와 디스커션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면요, 제가 저랑 같이 공동 일저자로 논문 게재하신 그 사수님과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동료 연구자와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연구를 잘 하고 있나? 연구 과정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실 상황에 따라서 그 교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연구실의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교수님께서 일일이 모든 학생들을 다 지도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보다 더 연구 경험이 많은 연차가 높은 대학원생 분들과 매칭이 돼가지고, 보통 이런 분들을 사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사수님께 열심히 물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여기서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당연히 처음에 학부생으로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뭐 이것도 모르겠고,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냥 모르는 게 생기자마자 사수님께 물어보면서 사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질문이 생겼을 때 사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수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요? 이 방법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고민한 후에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좀 유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 토의한다, 토론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사수님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수님과 내 의견,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 디스커션에 임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고비가 미팅입니다. 미팅 참 어려운데요. 미팅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정해진 정의 같은 건 없지만 저는 교수님과 만나서 연구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를 미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룹 미팅이라고요. 연구실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미팅입니다. 그냥 연구실 사람들 다 모여서 대부분 강의실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실 구성원들과 함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연구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고려하는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현황을 알 수가 있고 내 연구 현황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연구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분야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연구실에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보면은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제 연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미팅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교수님들도 그룹 미팅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께서 그룹 미팅 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교수님께 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미팅은 개인 미팅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과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연구에 대해서 연구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미팅을 디스커션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교수님께 약간 배우는 용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본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연구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똑똑하신 교수님께 배우는 게 대부분의 그 학부생 인턴이 겪는 경험이고 그래서 해당 연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교수님께 지금 이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흐름은 괜찮은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막혔는데 얘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교수님과 공유를 하면은 교수님께서 아마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잘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미팅은 그런 의미가 있고 뭐 디스커션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교수님께 많이 배우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팅 과정에서 제가 정인호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을 때는 연구실에 외국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팅은 영어로 진행이 됐고요. 뭐 개인 미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진행을 했지만 그런 미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팅에서 뭔가 발표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이라든가 뭐 말하기 듣기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참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교수님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교수님 제가 어디까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의 흐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만들었던 미팅 자료고 미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논문 읽을 때 다큐멘테이션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 미팅 자료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언젠가 한번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읽든 뭐 실험을 하든 그런 것들 언젠가는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 미팅 자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독성인 것 같아요. 뭐 자료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근데 어디서 막혔다라는 거를 교수님께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핵심적인 데이터만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에 실험을 하거나 뭐 계산을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얻으면은 뭐 데이터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엄청 많은 데이터 중에 실제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본인이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데이터만 전달을 하되 데이터 중에서 뭔가 얘는 우리 예상과 잘 나오는데 뭔가 예상과 벗어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뭔가 연구의 돌파구가 되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예상과 벗어나는 데이터를 그거 위주로 전달하는 게 미팅 자료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는 보통 그냥 아무 처리도 안 하고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에요. 숫자들의 나열, 뭐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숫자들, 뭐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난잡한 숫자들의 나열인데 그거를 이제 잘 가공을 해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뭔가 좀 중복된 데이터라든지 비교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로따로 플롯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림에 겹쳐가지고 얘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좀 주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롯 소프트웨어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팅 하기 전에 그 본인이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약간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료만 만들기보다는 내가 교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교수님께 어떤 조언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거나 아니면 직접 미팅하기 전에 한번 말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팅할 때 교수님께서 좀 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 같고 미팅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팅 자료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 작성용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매번 실험을 하고 나서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어떻게 시각화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작성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통 데이터를 얻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엑셀에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는 뭐 물리적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결과인지 잘 모르겠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얻고 일단 간단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뭐 간단히 가공한다던가 좀 정리를 보기 좋게 함으로써 가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데 그거를 얻고 나서 엑셀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이 색깔로 여러 개 표시해 놓으면서 이건 어떤 데이터다 어떤 데이터다 하고 구분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처리를 하기 전엔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쭉 표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바꿔가면서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고 저 데이터는 이 데이터고 이러면서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수적이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간단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엑셀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매트랩이나 오리진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어서 추천을 드린 거고 요 테이블 기능이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혹시 코딩을 하는 연구실이 있다면 요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지원하지 않는 좀 더 복잡한 분석 예를 들면 뭐 그 그래프의 베이스라인을 그린다던가 선형 회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피팅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이 오리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트랩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따 논문 퀄리티의 데이터 정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그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플로팅하는 결과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 데이터를 정리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을 많이 쓴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정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그래프 위에다가 붙여 넣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냥 제가 손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데이터 시각화한 소프트웨어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코딩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뭐 유명한 걸로 파이썬과 매트랩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코딩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거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 배우려면 기본적인 코딩 문법 같은 걸 알아야 된다라는 진입 장벽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마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코딩 기반이 아니라 그냥 좀 직관적인 UI로 이거 플롯 해줘라고 하면은 바로 해주는 좀 직관적인 UI를 가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데이터 정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교수님께 보여드릴 데이터 아니면 연구실 사람들과 공유할 데이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좀 시각화 그래프 이쁜 거라든가 아니면 가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그 분석 장비에 내장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분석 결과를 바로 그래프로 띄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써도 무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논문의 실을 실제 그림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겠지만 그 분석 장비의 내장 소프트웨어를 써도 충분히 전달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래프 이쁘게 그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논문 쓰게 되면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좀 제쳐두고 최대한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전달하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 위에 제가 제시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데이터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논문을 쓸 퀄리티의 데이터가 나왔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논문 작업해보자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논문에 실을 데이터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미팅 자료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보면 살짝 대충 정리한 데이터보다 훨씬 더 포멀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논문에 실을 데이터는 그냥 논문에 실기 전 데이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실험했던 결과들 중에서 데이터를 그냥 내 예상과 맞는 것들만 선택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실험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험 과정 중에서 예상과 다른 데이터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거를 좀 배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했는데 뭐 5번 실험을 했어요. 근데 4번째 실험에서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시료에 오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오차가 있어서 이거는 배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처음부터 그 데이터 중에서 그냥 내 예상과 맞는 데이터만 취사 선택해서 그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좀 포멀하게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연구의 재현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여러 번 진행을 하고 그거에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그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그 삽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차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통 중요한 논문들에는 이 측정을 했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다 나타나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우리 실험을 재현을 하겠다라고 할 때 무조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표준 편차를 넣어서 오차가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당연히 실험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일 겁니다. 지금 제가 테이블 크게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샘플 넘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1, 2, 3, 4, 5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실험한 데이터가 엄청 많지만 이거에 임의로 번호를 붙임으로써 읽는 사람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거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샘플 넘버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샘플 이름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하면서 가독성에도 신경을 쓰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약간 어지럽게 그냥 제가 보기 편한 대로 정리를 한 건데 조금 더 포멀하게 여기 표의 단위 같은 것도 다 넣고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했는지도 다 명시를 해줌으로써 좀 더 공식적인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각화도 해야 되고요.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서는 그 논문 출판하기 전 데이터다 보니까 그냥 분석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화면을 캡처한 결과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더 공식적이고 그 가독성도 신경을 쓰면서 예쁘게 플롯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선행 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피규어를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논문 읽는 방법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문에서 피규어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가독성에 어떻게 신경을 썼는가 가독성을 어떻게 향상을 할까 뭐 색깔은 뭘 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가독성을 좋게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색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보통 그래프에 색깔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색깔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뭐 RGB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조금 변형을 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색깔의 종류를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색깔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눈에 잘 띄는 색깔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노란색은 많이 안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뽑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흑백 두 가지 색깔을 썼고 그 색깔로 데이터의 종류를 표시하기보다는 이 모양으로 표시를 했죠.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이지만 빠뜨리기 쉬운 게 축 제법과 단위입니다. 축 제법과 단위는 무조건 표시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세로축엔 단위가 없지만 이거는 아비트러리 유닛이라서 그렇습니다. XRD 측정 결과는 임의의 유닛으로 표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가로축에만 유닛을 표시해주면 되고 그 축에 눈금을 표시를 하실 때 그 눈금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요 단위라든가 숫자들 정확히 맞춰가지고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결과로 그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뭔가 오류 같은 게 있지 않은지 항상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요 비교가 필요한 데이터들의 경우 하나의 그 플롯에 슈퍼임포즈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좀 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비교가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플롯에 나타내가지고 좀 공식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플롯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저기 터너리 컴파운드 디스 스터디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예전에 연구에서 보고한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구한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하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때 쓸 수 있는 멘트가 뭐 디스 스터디 뭐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함으로써 내가 이 연구에서 새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연구와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 문구를 삽입을 함으로써 그 강조해 주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논문 초안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논문 초안인데 사실 논문 작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생이 논문을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도 초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안을 교수님께서 수정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보강해야 된다고 지도를 해주시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요. 뭐 학술 논문 구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학술 논문의 목차를 따라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초안을 작성을 하는데 뭐 학부생 수준에서 당연히 지금 학술지에 실려 있는 것 같은 엄청난 퀄리티의 논문을 쓰긴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 그 연구 전체의 흐름을 초안을 작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을 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도 하고 직접 글로 써보는 거랑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글로 작성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를 보강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안을 좀 자기 손으로 작성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툴은 그 워드를 쓰시거나 레이텍이라고 좀 순수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편집 툴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 드래프트를 학술지에 낼 때 그 해외 에디터들은 아래 한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한글을 추천하지 않고 보통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워드라든지 아니면 레이텍을 이용을 해서 그 편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초안을 작성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판단을 해보시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뭔가 빈약한 부분이 있겠죠. 아, 여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면 이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 초안 작성하시면서 표기를 해놓으시면은 뭔가 나중에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시거나 보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수정 단계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작성한 초안들을 다 갈아엎으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초안을 보여드린 다음에 수정보를 받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다 천지개벽 정도로 다 수정을 해주실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멋있는 초안을 작성해서 거의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초안을 작성하면은 그걸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 흐름도 보충해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논문 수정 단계에서도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냥 무작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하셨네,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교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셨을까, 뭔가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가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교수님께서 지도하셨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지금 연구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고 논문의 흐름도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계속 보충해서 갖다 드리고 여러 번 이렇게 티키타카가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갖춰진 논문의 매뉴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열심히 교수님 지도를 따라서 수정을 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매뉴스크립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논문을 직접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제출은 교수님께서 하시게 되고요. 아마 교신 저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교신 저자는 교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 제출할 저널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저널을 고르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보통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저널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의 서식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저널에서는 요 서류를 내세요라고 하고 다른 저널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널에서 많이들 요구하는 서류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당연히 논문에 매뉴스크립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커버레터라고 해가지고 교수님 사인이 들어간 우리 이 논문을 제출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내는 A4 용지 한 장짜리 어떤 표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커버레터라고 하고, 그 다음 저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논문을 좀 더 쉽게 판단하고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나 하이라이트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단어,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뭐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꼽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키워드보다 조금 더 길이가 있는데 문장형으로 한두 문장 정도로 우리 이런 연구를 해서 뭘 찾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라임 노벨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본 연구가 다른 연구를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들을 뭐 몇 줄 정도로 기술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널별로 요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아마 저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보통은 교수님들께서 많이 작업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본인도 연구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추천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면은 리비전이라는 게 옵니다.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연구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당 저널에 에디터들이 있어요. 리뷰어라고 하나요? 에디터는 이제 리뷰어죠, 리뷰어. 해당 저널에 리뷰어들이 있는데 해당 저널에서 뭔가 제출된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 관련해서 지식이 굉장히 많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 명 매칭을 해줍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매칭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제출한 저널 같은 경우에는 리뷰어 2명이 있었는데 이 리뷰어 2명이 논문 매뉴스크립트를 읽어보고 뭔가 논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적을 해주고 뭔가 피규어 같은 거 넘버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소한 실수도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을 읽어보고 여기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논리적인 비약이다. 아니면 뭔가 요거는 에러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들이 이런 식으로 논문의 오류라든지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타이포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는 과정이 리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비전 없이 어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거는 뭐 엄청나게 뛰어난 연구 성과이거나 아니면 뭐 세상을 바꿀 연구 성과 그런 것들은 보통 리비전 없이도 없앴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리뷰어들이 열심히 논문을 읽어보고 여기 오류가 있지 않냐, 이거는 너네 실수 아니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줍니다. 그럼 그 의견에 맞춰서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나 보충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 리비전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리비전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 뭐 마이너 리비전이랑 메이저 리비전으로 편의상 나눕니다. 뭐 이건 정의는 따로 없지만 마이너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뷰어들이 간단한 실수라든지 그냥 흐름상의 사소한 그 비약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적하는 경우이고요. 메이저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리뷰어들이 이 논문은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 뭔가 다시 실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논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셉되는 게 아니고 리젝될 수도 있습니다. 리젝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그 주제가 해당 저널에서 다루는 주제와 약간 맞지 않거나 아니면 논문 자체에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그냥 리비전만으로는 수정되지 않을 것 같은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 리비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소한 오류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약간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리뷰어들이 지적을 해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리비전에 답변을 하고 수정을 해서 새로운 매뉴스크립트를 제출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공식적으로 논문이 학술지에 어셉이 되게 됩니다. 사실 논문이 어셉되는 거랑 출판되는 거랑 좀 다른데, 일단 학술지에 어셉돼가지고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가 실제 간행물이 발간되는 날짜에 맞춰서 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어셉된 다음에는요, 구글 스칼라에서 제 논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논문을 바라보는 과정은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카툰 이미지를 좀 가져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어떤 주제로 연구할지 처음에 주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흐름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7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최종 결과물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논문이 무사히 리비전까지 거쳐서 어셉이 됐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흐름 내에서 내가 어떤 인정받을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문 저자가 결과물은 굉장히 이상하지만 소중하게 쓰다듬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쓴 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논문 출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학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해서 동료 연구자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에 한국 세라믹 학회에 참석을 해서 포스터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포스터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학회 같은 경우엔 포스터 발표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의미를 찾냐면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학회에 참여를 했을 때 예전에 아마 고등학생 때 제가 연구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알게 됐던 대학원생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아마 유펜에서 포닥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이랑 이제 이 세라믹 학회에서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뭐 근황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관련된 연구 얘기도 나누고 그런 친목 도모라든지 좀 인터랙션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학회 참석이 굉장히 권장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 포스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학회에 참석을 하고 그 학회에 참석하신 다른 연구자들과 인터랙션을 하거나 디스커션을 하면서 좀 자기 연구의 흐름도 다시 한번 되짚고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좀 그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학회 참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요 아메리칸 세라믹 소사이어티라고요. 세라믹 분야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그 학부생 대상으로 그 어워드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 페이퍼 같은 거를 이 어워드에 제출을 하면은 그 심사를 통해서 좀 잘 쓴 사람들 상을 주고 학회에서 구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뭐 5등을 했나 봐요.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인데 저만 한국 사람이어서 좀 외로웠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어워드에 제가 그
논문을 제출을 하고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그 미국 학회에서 구두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구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회에서 수상을 이 어워드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그 이쪽에서 초청을 해서 발표하러 와라라고 초청을 해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스타이펜드도 좀 주더라고요. 거기서 뭐 500불인가? 500불 정도 경비에 보태서 써라라고 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 그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요 학회 같은 경우에 보통 저녁 식사가 있는데 요 뱅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 발표를 진행을 했고 구두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인가? 10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 10분이 생각보다 그 발표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그 1분당 한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잡고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을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그 연구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적당한 슬라이드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구두 발표를 진행을 할 때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뭐 제가 예상 질문 같은 거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 현장 참여하신 분들께 현장 질문을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문제가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있더라? 네. 여기 그 학부생으로서 논문을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충분한 연구 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논문 출판될 때까지 인턴 시작할 때부터 논문 출판될 때까지 거의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그 2학년 때 선발을 해서 뭔가 ROTC랑 비슷한 것 같아요. ROTC랑 비슷한데 2학년 때 선발을 해서 그 4학년 졸업하고 임관을 하게 됐는데 임관을 하면 이제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무기 연구개발 관련해서 연구한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학사급 연구원으로 3년 동안 복무를 하면은 그게 이제 군복무로 인정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이런 식으로 졸업하고 계속 그 연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서 병역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병역 때문에 커리어가 단절이 될까봐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잘 일정을 조절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간다던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나와서 요 예상 질문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생으로서 논문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군 문제도 있고 충분한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연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인턴 시작하고 결과를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교수님께서 바쁘실 수도 있고 지도를 잘 못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논문이 언제 나올지는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실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교수님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학부생들을 연구를 지원 안 해주신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학부생들한테 연구 기회를 잘 안 주신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래서 연구실 컨택을 할 때 학부생들한테 좀 충분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실을 컨택을 해서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단기간 동안 인턴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논문 작성 과정까지 좀 연구자로서의 그 전체 과정을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도 뭐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운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뭔가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결과가 계속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제가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여서 내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 운적인 요소가 개입하기 전까지 제 실력을 최대한 기르는 게 연구자로서 좋은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어디 계시죠? 네. 이런 도구들은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스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배우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반반인 것 같은데요. 여기 전 슬라이드로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파이썬이랑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쓸 줄 알았던 것 같고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실 들어가서 처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UI가 직관적이어서 쓰기에는 사실 조금만 배우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연산밖에 안 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이썬과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쓸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코딩적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코딩과 관련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보과학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C 언어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이런 결과물을 얻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될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법이 등장하는 파이썬이나 매트랩을 처음 배울 때도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는 저렇게 코딩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딩 관련한 시각화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자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무슨 소명을 받으신 것처럼 연구 주제를 딱 정하시고 흥미로운 학문 분야를 정하게 되신 게 되게 정말 운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되게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마 학부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께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야 할지, 학문을 좀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지론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본인의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하는 그런 약간 팁 같은 게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수업 같은 경우도 그냥 당연히 좀 난이도가 낮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연구한 괴리가 있겠지만 좀 학부 고학년 과목이라든가 대학원 과목으로 가면은 뭔가 실제 연구랑 많이 관련된 난이도가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기피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이게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관련된 대학원 과목을 듣거나 학부 고학년 과목을 듣거나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흥미를 붙여본다면 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이 있지만 사실 그게 고등학생 때 교육과정 내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생각을 해보고 관련해서 좀 서칭해본 과정이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실력이 유명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의무 교육이 되어 있지만
그 영어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영어 실력이 말하기 듣기가 될 만큼 좋진 않잖아요. 근데 연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영어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영어가 굉장히 영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언어가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접했으니까 지금 잘 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비슷하게 뭔가 잃으면 잃을수록 좋고 잃은 시기부터 영어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영어 논문 읽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좀 자동으로 느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부딪히면서 실력이 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논문 같은 거를 영어로 읽는 거 외에도 평상시에 저 오늘도 셔틀 타고 왔는데 셔틀 버스에서 뭐 단어를 조금씩 외운다던가 틈틈이 시간 내서 영어 관련해서 할애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에 평상시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많이 접하는 게 되게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 질문을 몇 개 더 가져왔는데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연구 성과를 어떻게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거냐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하는 연구가 뭔지도 모르면은 그건 좋은 연구라고 할 수가 없을 거고 설령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약간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연구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나중에 제가 학회 참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두 발표라든지 포스터 발표에서도 되게 주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 과정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의외의 요소에서 나온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의외의 방법이 돌파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해 보이고 이게 될까?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더라도 그거를 실패할 거를 걱정하지 않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라든지 교수님과 논의를 해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투자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마다 시간 쓰는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투자해야 된다라는 정량적인 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속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어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연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 뭐 당연히 연구를 진행하다가 뭔가 막혀가지고 잘 안 풀릴 때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인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뭐 잠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온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한 바퀴 돈다던가 그렇게 잠깐 쉬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느라 떨어져 있던 집중력이 그 이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좀 오래 고민했던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오늘은 제쳐두고 내일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론 연구실에서 코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디버깅이잖아요. 디버깅은 이제 한번 막히면은 계속해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이제 하루 쉬고 좀 충분히 재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다루게 되면은 금방 보이더라고요. 내가 완전 어이없는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막히는 이슈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한 해법은 없고요. 그냥 동료 연구자들과 디스커션하고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허탈할 정도로 사소하거나 굉장히 의외의 영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편견을 갖지 말고 이 문제는 무조건 이 영역 안에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think outside the box라고 하나요? 그 좀 편견을 가진 영역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의외의 영역도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연구가 쉽게 풀리는 것만 연구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연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연구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어디 블로그 게시물인가 그거를 가져왔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인류 지식의 경계이고요. 요 바운더리 안이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이라든가 뭐 도덕성,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알게 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요. 그 분야에서 이제 자기 스페셜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요. 인류 지식의 거의 최전선까지 나아가서 저 바운더리를 건드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운더리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연구를 해서 뭔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저 바운더리를 살짝 밀어내는, 여기 보시면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일 텐데 저 과정이 연구 성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류 지식의 지평을 밀어내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만드는 게 뭐 박사학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연구자들은 다 이런 자기만의 섬을 가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에 탐닉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만의 섬이 세상 전부인 줄 알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한 거는 인류 지식의 지평을 살짝 아주 조금 확대를 시키는 거에 불과하죠. 하지만 연구가 재밌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인류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지식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 있는 것 같고, 저 영역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영역이 연구자 본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인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에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발표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꽉꽉 채워서 알찬 시간을 만들어주신 유경민 연구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려고 하고요. 혹시 오늘 현장 참여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사전에 보내드린 메일을 못 받으셨을 거라 저에게 따로 이제 알려주시면은 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 경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